2025년 2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길이 남을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탄핵 심판에 관한 최후 변론을 펼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으나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장이 대심 판정의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뿜어낸 긴장감은 법정을 가득 메웠고 모든 시선이 대통령과 소추위원장 사이를 오가며 팽팽한 기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통령 측이 던진 단 한마디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비상계엄 성공적이었다. 라는 발언이 공개되자마자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국민 모두가 술렁였고 대다수 40대 이상 보수층 국민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편에서는 국가가 위태로운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한 결단이라고 옹호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헌정 질서를 뒤흔든 초유의 사태라고 비난하며 극렬하게 대립했습니다. 김진기 기자는 이러한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하며 헌법재판소에서조차 비상계엄의 적법성과 위헌성을 두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의 직접 출석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정청래 의원을 비롯하여 이광범 변호사, 이근규 변호사, 김선유 변호사 등 굵직한 법조인들을 대거 투입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전혀 정당하지 않았고 국가 비상사태에 부합하는 어떠한 명백한 증거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중국의 압박, 국내 극좌 세력의 준동으로 인해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과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 그 단적인 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통령은 오직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에 따라 비상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성공적이었다라는 대통령 측의 발언은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수층 40대 이상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이런 강경한 대응이 오히려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 기강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헌법적 절차와 국회 기능을 무시한 자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국 이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정치 생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국가 안보가 맞물린 중차대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선 최후 변론에서 어떤 주장을 내세웠는지 국회 측이 이를 어떻게 반박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중대한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불과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대한민국의 40대 이상 보수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국가의 미래를 놓고 숨죽인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이 한치의 양보 없이 충돌하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안보를 위한 헌법적 책무의 이행이었다라고 강변하면서부터였다. 김진기 기자가 현장에서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먼저 발언권을 가진 국회 소추위원단이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를 즉각 반박하며 국가 안보가 실질적으로 위기에 처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중국이 동북아에서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무기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와중에 국내에서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이 맞물려 체제 전복 위험이 가중되었다고 역설했다. 특히 국회가 주도한 입법 폭주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심각해졌으며 이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소추위원단 측 정청래 의원과 이광범 변호사, 이근규 변호사, 김선유 변호사를 비롯한 핵심 법조인들은 이러한 설명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세우는 국가위기론이 실체가 희박한 정치적 레토릭이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의결이나 국회의 사후 통제 등을 무시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특히 비상계엄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극단적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수단인데 과연 그 시점에 대한민국이 실제로 그런 비상사태에 처해 있었느냐라며 날카롭게 반문했다. 이에 대통령 변호인단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복합적이고 심각하며 표면적으로는 전시사변이 아니더라도 실제 위협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들은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 가져올 파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며 현 시점에서 국가수사권이 대폭 약화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위험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과도하게 흔들어대면서 상권 분립의 원칙까지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야말로 국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최후의 보루였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했다. 소추위원단은 반대로 이러한 주장을 두고 대통령이 과대망상적 위기론을 부풀려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지녔는지는 더 면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박하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역시 국회 다수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한편 김진기 기자는 법정 안팎에서 전해지는 긴박한 분위기를 생생히 전달했는데 그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 변론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역사적이고 긴장된 상황이지만 여기에 더해 비상계엄이 국가 비상사태로서 타당했는지를 놓고 이처럼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장면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평했다. 실제로 국회 소추위원단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 무시와 실질적인 비상사태의 부재를 핵심 쟁점으로 밀어붙이자 대통령 변호인단은 과거 유사 사례를 제시하며 국가 안전과 국민 보호의 책임이야말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숭고한 책무라고 맞섰다. 이렇듯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시에 법정 밖에서는 수많은 국민이 뉴스를 지켜보며 각자의 입장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탄핵의 타당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특히 40대 이상의 보수 성향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과감한 대응이 오히려 국론 분열을 잠재우고 국가 기강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목소리도 컸지만 동시에 국가 권력이 너무 쉽게 강경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결국 이날 심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이번 탄핵 심판이 단순히 정치, 권력 다툼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판가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비상계엄 성공적이었다라는 발언은 그 자체로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고 국회 측은 이를 위헌적인 독재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결정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었다고 역설했다. 법정 안에서 쏟아지는 숱한 주장을 보고 들은 국민들은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에 빠졌고 보수층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이 쏠렸다. 이렇게 서로 맞부딪히는 논리와 격렬한 언쟁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 그리고 국가 안보가 맞물려 돌아가는 중대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단 간의 대립이 최고조에 이른 것은 헌법재판소 심리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부터였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었고 법정 안에선 극도로 날 선 발언들이 오갔다. 먼저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합헌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연 대한민국이 그 시점에서 전시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놓여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에 대통령 변호인단은 북한의 지속적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대외 압박, 그리고 국내 정치적 혼란 등이 이미 극단적인 수준에 달해 사실상 준전시 상황이었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대통령 측은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이 동시에 터져나왔던 점을 부각하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이슈를 넘어 국가 존립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위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만약 대통령이 이대로 방치했다면 자칫 대한민국 안보체제가 무너지고 헌정 질서가 붕괴되는 상황으로 치달았을 것이라는 말로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를 과장된 위기론이라며 일축했다. 정청래 의원은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에서 비상계엄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뒤흔들 수 있는 국가 긴급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직 명백하고도 구체적인 전시 혹은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중국의 압박이나 북한의 도발은 과거에도 계속되어 왔던 현상이었고 민주노총이나 기타 단체들의 간첩 의혹 역시 아직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언급한 준전시 상황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객관적 근거를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 소추위원단의 지속적인 질문이었다. 이때 김진기 기자가 심판정 내부 상황을 긴급 리포트로 전하며 양측이 일일이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통령 측에서 무려 250쪽 이상 분량의 PPT와 PDF 자료를 통해 국가 안보 위협 수준을 입증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 자료에는 국회 주도의 입법 폭주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정황, 그리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박탈되면서 국내 안보망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는 점, 민주노총이 연루된 간첩단 사건이 가져올 파장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한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이미 국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 직전까지 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 기강을 재정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이를 위험하게 부풀려진 위기론이라고 반격했다. 정청래 의원은 입법권이 강화되면 무조건 행정부가 마비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이나 의도를 관철시키는 데 있어 국회의 견제를 우회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정상적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회가 충분히 의논할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으며 그 선포가 몇 시간 후 해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절차적 정당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 의결을 무시하거나 국회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으며 단지 위기 상황이 너무나 긴박해 신속한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그들은 또 단시간 내 해제된 것이야말로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고 상황을 안정시킨 뒤 즉시 원상복구를 지시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소추위원단에 따르면 계엄 선포가 단시간에 해제된 것은 국내외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외신을 통해 대한민국이 군사정권 시대로 회귀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했고 이것이 대통령에게 큰 압박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를 토대로 계엄이 성공적이었다는 대통령 측의 발언은 오히려 헌정 질서를 농락한 후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에서 거론된 이야기 중에는 비상계엄의 구체적 실행 방식도 포함되었다. 국회 측 변호인들은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국회 주변에 배치된 상황을 문제 삼았고 이것이야말로 국회 기능을 위축시키고 입법부를 겁박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 변호인단은 280명 수준의 병력 배치는 오히려 과거 유사 계엄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제한적인 규모였고 국회의 활동을 봉쇄하거나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어떤 지시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로도 계엄 해제 의결이 방해 없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대통령 측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김진기 기자는 법정 내외에서 여론의 반응도 들을 수 있었는데 주로 40대 이상의 보수층 인사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국정이 뒤흔들리고 안보가 흔들릴 뻔했던 상황에서 대통령이 강경 조치로 혼란을 막았다는 옹호론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동시에 비상계엄이 그렇게 쉽게 발령될 수 있었다면 앞으로도 언제든 권력자가 마음대로 긴급권을 휘두르는 전례를 남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반응도 존재한다고 한다. 국회 측에서 제기하는 위헌성 주장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의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태에서만 인정되는 것인데 아무리 북한의 도발이나 중국의 위협이 실제한다 해도 그것이 즉각적 전쟁 상황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못 박았다. 또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나 국정원 대공수 사건, 박탈이 국가 전복으로 직결될 만한 위협이었는지조차 아직 수사와 재판이 끝난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통령 측은 국가 안보란 사후 대응으로는 이미 늦는다. 실제로 전쟁이 터지거나 전복 기도가 성공한 다음에야 긴급권을 발동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맞섰고 법률적으로도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격돌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넘어 비상계엄에 대한 철학적 헌법적 해석 차이까지 건드렸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의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험천만한 결정이었다고 보고 이를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가 좌경화 세력에 포섭돼 입법부를 남용하고 있었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비 상태에 도달하기 직전이었다. 대통령으로서는 국가 기틀을 잡기 위해 마지막 카드인 비상계엄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맞섰다. 김진기 기자는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도하면서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 내 분위기가 그야말로 일촉즉발이라고 전했다. 증거 자료와 증인 진술이 쏟아지고 양측이 서로 말 한마디씩 주고받을 때마다 객석에서도 낮게 탄식이 터져 나온다고 했다. 이제 곧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국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비상계엄의 명분과 위헌성, 국가안보와 권력남용 사이에서 중대한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헌정사는 바로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거대한 파동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다. 특히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계엄 트라우마를 떠올리는 세대와 지금의 안보위기에 공감하는 보수층 세대가 충돌하면서 국민적 의견 대립도 한층 가열되는 양상이다. 결국 이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한민국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정치 지형은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이 탄핵을 면한다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되어 이후 대통령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이고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이 국가위기 상황을 빌미로 헌법을 어겼다는 낙인이 찍히면서 다시는 비상계엄 같은 초강경 조치를 꺼내들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것이다.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돌입했다는 것이 법정 안팎의 공통된 평가였다. 헌법재판소의 모든 심리가 마무리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단 양측이 각자의 최후 변론을 끝낸 지금 법정을 가득 채운 인사들과 국민들은 숨죽인 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측은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며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논란이 있었더라도 그 본질이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의 이행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측은 대통령이 과장된 위기론을 내세워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다고 비판하면서 헌정 질서를 스스로 뒤흔든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발동 당시 군 병력이 국회 주변으로 집결했다는 점, 그리고 국회 출입을 사실상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정황들은 대통령이 국회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대통령 측은 단시간 내 계엄이 해제된 사실과 국회가 해제 의결을 방해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오히려 이러한 사례들이 대통령이 권력 유지나 정적 탄압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결국 양측의 공방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 그리고 구체적 위기 상황에 대한 해석 차이에 귀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계엄이라는 단어가 주는 상징성은 보수층 내에서도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일부에서는 자칫하면 국가가 다시 독재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라는 옹호가 나오며 세대와 정서에 따라 시각이 엇갈렸다. 김진기 기자는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 밖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지지하며 안보와 질서를 확립해줘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목소리와 탄핵은 당연하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에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합헌적이고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위기시 대통령 권한 강화라는 새로운 선례를 가지게 될 것이고, 보수층 사이에서는 국가적 혼란을 막는 효과적 방법으로 계엄이 다시 주목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계엄이 위헌적 권력 남용이라고 결론이 나면 대통령은 탄핵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향후 누구도 국가적 위기 상황을 빌미로 무리하게 긴급권을 휘두르기 어려워질 것이고, 국회와 다른 헌정기관들이 더욱 입법 및 견제 권한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를 스스로 묻고 있다. 보수 성향의 40대 이상 시민들 중 다수는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에서 책임있게 행동했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나,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 또한 완강하다. 결국 이 심판의 결론은 단순히 한 정치인이나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내릴 한 장의 판결문이 향후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큰 파장을 일으키는 분수령이 될 것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탄핵 심판은 비상계엄의 합헌성과 위헌성을 가르는 역사적 자리이자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묻는 중대한 시험대라는 의미가 있다. 이제 법정 밖의 시선은 헌재의 판단에 모아지고 있으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그 결과가 던지는 파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래도록 깊은 흔적을 남길 것이다.